이번에 하나 자, 이게 지난 시간에 배운 거의 핵심인데 상대성 이론은 마지막 건 학생이 뭐가 틀린가요? 응? 특수가 먼저 된 거고 특수는 뭐가 특수한 거야? 정면아, 특수는 뭐가 특수한 거지? 왜 특수한 거야? 정면아, 뭐가 특수한 거야? 쉽게 얘기해. 가속이 없는 등속 운동이라고 가정한 게 특수 상대성 이론의 조건이다. 가속이 있으면 좀 더 일반적이기 때문에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이야기한다. 문학의 최초의 상대성 논문이 이걸 얘기하고 있다. 전자의 움직임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 움직이는 물체의 전자적인 동력, 전기적인 동력학, 이거 논문이 전부다. 상대성 이론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나중에 해석한 말이고, 전기력이 먼저고 자기력이, 사실은 자기력이란 말을 쓰지 않아도 상대론적으로 해석하면 자기력이라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우리가 느끼는 자기력은 사실은 전기력이고, 구부러진 공간에 의해서 쏠리는 전기력을 우리는 자기력이라고 느낀다. 한번 생각해봐. 자석 가지고 이렇게 밀었을 때 쏠리는 힘이 있는 것 같잖아. 느낌 있잖아. 그지? 현직이지. 이 힘은 사실은 전기적인 반발력이었다. 이 전기적인 반발력은 공간이 뒤틀려서 생기는 전기적인 반발력이었다. 자기력이라는 것은 자기라는 말, 자석이라는 말 없이도 성립할 수 있는 거였다.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얘기의 핵심이야. 자, 사변하는 원자핵. 자, 여기서 공통적으로 성장하는 게 뭘까? 자기력을 만드는 힘은 대화 뭐라고? 전하만 필요한가? 전하가 움직여야 된다. 전기를 띠고 있는 물체가 움직일 때 자기력이 생긴다. 움직이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다. 가만히 있으면 전기장만 빼고 있고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움직이는 전하가 자기력을 만든다. 움직이는 전자가 이하돼 있고, 원자핵도 전하를 띠고 있고, 어떤 원자핵이라고 부르면 공전하든 자전하든 전자가 움직일 때 자기력이 생기고, 중성자는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전하가 없다. 전하가 없기 때문에 자기력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자기력하고 관계없다. 핵 속에다가 중성자를 던지면 핵까지 쉽게 도달할까? 질문을 다시 해보자. 핵이 있는데 여기다가 전자를 던졌어. 전자가 핵에 도달할 수 있을까? 왜 도달 못해? 엄청 세게 던지면 도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도달하기 전에 무슨 일이 생겨? 핵까지 달라붙으면 위에서 누가 방해를 해? 전자들이 방해를 하긴 해. 전자가 있다면. 전자가 없다면 핵까지 도달하겠지. 지는 않겠지. 자, 도달하면 붙어야 되고, 붙으면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겠지. 도달하기 전에 다른 힘으로 밀려나겠지만, 여하튼 전자를 던지면 전자는 가다가 전자 구름에 받쳐가지고 1차 반발력을 느끼고, 가까이 가면 다른 힘에 의해서 아주 가까이 가면 뭔가 튕기는 힘이 생길 거야. 중성자는 이론적으로 던지면 전자핵까지 아무런 방해 없이 갈 수 있어. 그래서 중성자 폭탄 이런 거 들어가지. 중성자 폭탄을 터뜨리면 탱크의 장갑이건 뭐건 다
막 뚫고 지나간다. 왜냐하면 공간은 대부분 다 전자가 차 있고 전자하고 상호작용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막 뚫고 아무데나 막 들어간다. 핵을 막 건드린다. 그지? 우주에 있다는 암흑 물질도 어느 것 비슷한지 몰라. 아직 정확히 뭔지 모르지만 물질하고 상호작용을 안 한다. 우리가 얘기하는 상호작용의 대부분은 전자기력이야. 전하를 띄지 않으면 상호작용이 있지는 않다. 마이크가 좋은데? 자, 오씨, 아주 그래? 아주 민주적이네. 자, 지난번에도 전자석을 만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뭐 이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전자석을 만들 때 강력한 강자성체 물질이 꼭 필요할까? 강자성체 물질, 철덩어리 같은 거, 전자석이 없어도 밖에서 다른 자석이 와도 자석을 만들 수 있지. 모임도 자석을 만들 수 있고, 입자 가속기도 뭐 입자를 굉장히 빨리 돌리면, 전하를 때 입자를 빨리 돌리면 전기력이 생기긴 자기력이 생기긴 하겠어. 근데 무지하게 크게 엄청나게 자기력을 만들기는 어려워. 자, 초전도체는 왜 그걸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저항이 없기 때문에 보존되어서 보존이 키워든가 더 많이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넣어주면 되잖아. 뭐 좀 손해가 있더라도 계속 넣어주면 되잖아. 회전이 되니까 자기력이 형성되지. 여기서 키워드는 왜 강력한 게 생기는데 크게 변화하니까 크게 변한다는 게 어떻게 하면 크게 변하는 거야? 아주 쉬운 말로 얘기해줘. 크게 변하니까 크게 변하는 게 어떻게 하니까 크게 변하는 건데 쉬운 말로 얘기해줘. 보여라. 저한테 그러세요? 참여. 어려운 답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빨리 되면 빨리 될 수 있으니까 저항이 없으니까 빨리 될 수 있으니까 이게 더 움직일 수 있는 속도의 최대치는 얼마라고? 빛의 속도라고. 그만큼 빨리 될 수 있으니까 자기력도 최상으로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전하의 개수는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빠르면 빠를수록 자기력이 점점 더 많이 크게 생기니까 초전도체를 쓰는 이유는 빨리 될 수 있으니까. 그 안에는 굳이 자석이 없더라도 코일 잘 감아가지고 그게 초전도체로 이루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전류를 그걸 초전도체로 흘려주기만 하면 전류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대의 자기력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빨리 움직이니까 왜? 좀 상대성 이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빨리 움직이니까 공간의 수축도 더 크게 일어날 거고 그러면 전하의 밀도도 더 크게 느껴질 거고 자기력이 우리가 느낀 자기력의 결과도 가장 크게 느낍니다. 그래서 초전도체가 필요한 거고 그 힘을 이용해서 기차를 띄우는 거잖아. 그만 달려고 그만큼 해줘야 빨리 움직인다. 전하가 빨리 움직인다가 그게 됐어. 아유 좋네. 오랜만에 얘기해주시길 좋았네. 자, 거꾸로 얘기하면 전자스핀을 자기력 효과를 통해서 볼 수 있다.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자기력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전자스핀이라는 걸 가정했다. 이게 좀 더 사실이죠. 전자가 스핀하는지 본 사람 없어. 광학현의 경우는 당연히 못 보고 광학현에게 볼 수 있는 크기의 한계는 어느 정도지? 400나노미터? 보통 파장의 절반까지 볼 수 있다고 얘기해. 500 파장이니까 하나 올라가고 난 대로 요만큼이 400이야. 4자리 빛이 있으면 광학이라고 하면 눈으로 봤다는 얘기고
가장 짧은 빛이 파란색, 보라색이라고 치면 요거 절반 200나노미터가 물리적 한계라고 불리게 돼. 아베라는 사람은 사라사라서 일본 사람 아베 아니야. ABB야. 아베의 법칙이라고 부르고 200나노미터보다 작은 거는 과학 기술은 제대로 될 수 없다. 왜? 거기서는 뭐가 생겨서? 회절이 생겨서. 회절이 뭐냐? 산란 중에 하나인데 비교적 규칙적으로 방향을 일정한 방향으로 바꾸는 거. 그래서 날쪽으로 정확히 와야 되는 빛이 꺾어졌기 때문에 그 주위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희미하게 보이는데, 그 한계 때문에 400m 이하는 볼 수가 없다. 200나노미터 이하는 볼 수가 없다. 그러면 그래서 삼성의 배터리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안 속아서 좋네. 전자기기만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어. 나노미터까지, 1나노미터까지도 볼 수도 있어. 얘기는 우리가 그렇게 해볼까? 요즘 중국하고 미국하고 반도체 전쟁을 하잖아. 그 초단 자외선 기계를 만드는 회사가 유럽에 어디 되지? 그게 볼 수 있는, 그게 할 수 있는 이 자외선을 가지고 이 반도체 선을 그리는 거잖아. 두께를 결정하는 거잖아. 그 빛이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그 자외선이라는 게 과정이. 어느 정도길래 그거를 극초 자외선이라고 부를까? 그럼 우리 반도체 뭐 이렇게 당연히 얘기하는 거 최근에 중국이 뭐 얼마짜리를 해냈다고? 삼성? 응? 5나노를 해냈나? 최근에 뭐 기계 훔쳐가서 중국집은 아닌 거 같고 금지되기 전에 미리 사가지고 그걸로 7나노 했다 그래. 지금 삼성이 뭐 4나노미터 노력을 한다 그래. 자 지금 아베스로를 생각을 하면 도대체 이 자외선은 파장이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 거야? 10나노미터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야? 10나노미터가 자외선이야? 그 정도면 엑스레이 아니야? 정리하는 거 어려운데 한 10나노까지는 자외선이라고 부른다. 10나노미터, 400나노미터 사이 이 정도를 자외선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보통 바뀌지는 않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겠지. 10나노미터를 잘 만들어서 레이저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정도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네덜란드입니다. 야 아무도 못 만들어서 거기서 안 팔면 못 만든대 반도체를. 야 그러면 일을 하려면 이런 걸 해야 될 거 있잖아. 줄 서서 기다린대. 주문하고 반년 1년 해도 기다릴 수밖에 없대. 만들 재주가 없어서 10나노미터까지도 자유했습니다. 이걸로 쓰다가 2분을 줬다. 앞에 있어. 잘못 줬네. 빨리 하자. 썼고 그래. 자석을 전기장 속에 넣으면 움직여? 안 움직여. 내가 노선이라고 안 했어. 전기장이라고 했어. 노선이면 움직이니까, 그지? 자기장이 유도되어서 가겠지만 전기장이라고 했어. 그냥 안 움직이는 경우면 안 움직여. 말이 헷갈렸나? F과 S곡으로 배열되어 있으면 NS도 되는 게 아니고 SN도 되는 거 아니야? 반대 방향으로 분별돼야 되는 거 아니야? 조금만 쓰면 헷갈릴 거예요. 반대 방향이니까 NS곡이 걸리면 NS로 배열되는 게 아니라 SN으로 배열돼야 될 거 아니야? 지난 시간에 재만 효과라는 얘기를 지나가면서 했네. 뭐 이해할 거라고 다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오늘 다를 거기 때문에 재만은 사람 이름이야.
밴드가 하나 나와야 되는데 두 개 나왔대. 수 스펙트럼을 찍었는데 밴드가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원자 궤도에서 딱 확산구에서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두 개가 생겼대. 이걸 설명하다가 전자스핀이라는 가정을 도입한 거야. 전자가 처음에는 오비탈한다고 오비팅하게 도는 자기적 효과 때문에 자석을 자기장에 집어넣으면 배열이 되는데, 배열이 되는 게 다 같은 쪽으로만 배열이 되는 게 아니라 일부는 이렇게 배열이 되려고 하는데 일부는 반대 방향으로 배열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지. 반대 방향으로 배열하는 것들이 에너지가 조금 더, 둘 중에 하나가 에너지가 조금 더 높고 두 개가 에너지 상태가 나뉘더란 말이지. 이 나뉘는 그만큼의 효과가 자기장을 걸어줬을 때 자기장 속에서 에너지 준위가 갈라진다. 배열은 되었는데 한쪽으로 배열되는 게 있고 다른 쪽으로 배열되는 게 있고 자연스럽게 배열되는 거는 반대로 배열되는 걸 텐데 그걸 뒤집어서 굳이 같은 쪽으로 배열하는 분들도 생기더란 말이지. 원자 궤도가 생기는 것처럼 자기장 속에서는 자전을 띠는 물질들이 에너지를 또 나눠서 가시더란 말이지. 그 효과를 제안하는 거야. 저만이라는 사람이 찾았고, 처음에는 전자의 공전을 가지고 오비팅을 가지고 했는데 그것보다도 또 두 개가 또 생기더란 말이지. 이거 뭐지? 하다가 도입한 게 전자가 자전도 하는 것 같다. 자전도 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모든 게 깔끔하게 설명된다. 해서 끄집어낸 게 전자의 스핀이라는 효과까지 왔어. 자, 닦아볼까? 자기장 속에서 자성을 띤 물체가 에너지가 나눠져서 존재한다. 항상 마지막 문제가 맞출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 만든 게 들어있으니까. 자, 스핀의 효과를 우리가 가정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효과 때문에? 자기 효과 때문에. 그래서 스핀이 얘는 있는 것 같아 하고 얘기한 거야. 자, 자기 효과를 만들 수 있는 건 뭐였어? 전자는 좋은 효과가 가만 냅둬도 전자는 스핀을 가지는 것 같아. 이거 아니면 이걸로 가지는 것 같아. 플러스 2분의 1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거 아니면 이걸로 가시는 것 같아. 그리고 봤더니 수소 원자야. 알아들었겠지? 수소 원자 핵은 프로톤이야. 파지티브 차지를 띠고 있는 거. 얘가 스핀을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지만 스핀해. 스핀하는 그 효과를 이용해서 우리가 오늘 NMR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스핀을 해. 중성자는 안 할 것만 같아. 그 다음에 해도 우리가 효과를 볼 수는 없어. 그지? 전기를 안 띠고 있으니까 자성은 안 나더라. 그런데 NMR을 연구하다 보니까 중성자도 스핀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해석이 되는 거야. 같이 두 개가 붙어 있을 때 그렇게 해야만 설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중성자도 그럼 스핀이 있는 걸로. 자, 알파 입자는 뭐로 이루어진다? 알파 입자 어디서 배웠어? 이 사람 알파 입자면은 이 사람 이름이 떠올라야 되지 뭐. 러드퍼드의 이 이산화시라고, 그지? 거기서 알파 입자를 썼는데 알파 입자의 정체는 힐륨의 핵이고 뭘로 이루어져 있어?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 핵 속에 있는 입자들이 스핀하는 걸 들여다봤더니 전자처럼 짝을 이루고 있으면 스핀 효과가 사라져. 양성자 두 개 있으면 서로 상쇄해가지고 사라져. 전자도 그랬지. 전자도 짝을 이루고 있으면 그 효과가 없어지고 혼자 있는 것만 스핀 효과를 나타내는 거야. 양성자도 두 개 있으면 사라져. 중성자도 두 개 있으면 사라지는 것 같아. 그런데 양성자가 하나 있고 중성자가 하나 있으면 그러면 스핀이 둘 다 따로 존재하고 얘도 2분의 1, 얘도 2분의 1이니까 얘 둘이 조합을 하면 조합해서 1, 0, 마이너스 1 이렇게 이거는 확실하게 중성자도 스핀이 있다는 걸 뜻하잖아.
그렇지? 중성자의 스핀 자체도 1분의 1인데 중성자가 따로 있으면 그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핵하고 붙어 있으니까 핵 하나에 중성자 하나에 양성자 하나에 있는 핵은 누구의 핵이지? 양성자만 하나 있으면 누구의 핵이야? 수소의 핵이네. 여기 중성자 하나 붙으면 중수소, 뉴트리움이라고 부르는 중수소의 핵이네. 중수소의 스핀 효과를 봤더니 보통은 이게 하나가 있으면 플러스 2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2분의 1이라 해야 되는데 얘는 서로 조합해가지고 두 개가 상쇄되지 않고 조합해서 보태면 1 되고 상쇄하면 0, 밑으로 내려가면 마이너스 1. 이 세 가지로 가는 거죠. 이걸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건 중성자도 스핀이 있구나. 양성자하고 상쇄되지 않는 독립적인 스핀이 있는데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구나 하고 유추할 수 있잖아. 그게 발견된 사실이야. NMR 보존이니까. 이건 안 배운 얘기지만 지금 800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끌어왔고, 그래서 핵을 따져보면 핵이 스핀을 가지느냐 가지지 않느냐 이걸 결정하는 요소는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 숫자를 들여다봐서 양성자가 짝수면 없음, 캔슬돼서 중성자가 짝수면 없음, 둘 중에 하나라도 홀수 기회가 있어야 돼. 그러면 합친 효과가 스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쳐놓으면 두 개고 두 개가 둘 다 짝수잖아. 그러면 그 효과가 없어. 근데 쟤네가 스핀을 하는지 안 하는지 사실 몰라. 그런데 자기적인 효과로 봤을 때 그 효과가 자기적인 효과가 스핀이 관찰되지 않는 것은 내가 저렇게 표현한 이유는 자기적인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실제로 스핀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 근데 스핀을 한다고 한 것도 우리가 자기적인 효과를 볼 때 스핀이 있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짝수일 때는 효과 없어요. 홀수일 때만 효과 있어. 그걸 이용한 테크닉이 핵자기 공명 분모법이다. 자, 그래서 오늘 영희가 더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지난번보다 더 충실한 내용에 거의 해마를 다 섭렵할 정도의 내용을 오늘 준비를 해봤는데, 자, 그 본문은 어쨌지? 그리고 왔는데 여기다. 그러면 변혁이를 모셔서 NMR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열렬히 환영해 주세요. 좋다. 클리퍼도 좋다. 감도 아주 좋아. 업데이트 버전. 이전 버전은 400kg였는데 오늘은 2.7메가야. 밀리네. 자, 시작해. 네, 먼저 NMR 얘기를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다 얘기를 하지 못했던 지구 자기장이 왜 생기는지부터 간단하게 그냥 봤는데요. 아직 확실하게 증명된 바는 없고 나와 있는 이론들 중에서 이 다이나모 이론이라는 것이 가장 신빙성 높고 부분적으로 증명된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이나모 이론은 천체들이 자기장을 유지하는데 이 자기장이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좀 특이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연구를 시작한 이론이고, 이 자기장을 만드는 세 가지 필수 요소는 먼저 전기 전도성 아주 유체가 있어야 되고, 이 유체의 운동 에너지를 줄 행성 자전이 필요하고, 또 유체 내부에서 대류를 만드는 그런 에너지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에서는 이런 다이나모 이론에 의하면 맨틀이 아니라 외핵에 있는 그런 액체 상태 철의 대류에 의해서 전기 전도성이 발생하고,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서 코리올리힘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지만 오른쪽에 보이는 작은 그림처럼 푸코의 진자운동 실험 같은 것들이 코리올리힘에 의해 발생하는데, 이런 코리올리힘에 의해서 외핵이 이런 회전 운동이 발생해서 이 회전 운동이 마그네틱 필드를 만들어낸다고 다이나모 이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직 100% 증명된 것도 아니고 지구의 마그네틱 필드도 어느 정도 아직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이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NMR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이소모가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는 이런 걸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런 복잡한 분자도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런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던 IR에 따르면 IR은 적외선 영역을 이용해서 분자의 진동을 변화시켜 특정 결합이 있는지 또는 어떤 작용기가 있는지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걸 피크의 크기와 위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근데 오늘 NMR의 경우에는 적외선 영역이 아니라 마이크로웨이브 영역을 이용해서 핵의 스핀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IR보다는 훨씬 많은 분자의 골격 구조라든지 어떤 원자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라든지 또 그 원자의 상대적인 수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그런 정말 No More Research라는 다른 말이 어울릴 정도로 되게 강력한 분석 기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그냥 어떤 분자를 스펙트럼을 보면 저렇게 위에 보이는 형태와 같이 단위의 선들만 보이게 되는데요. 이게 막 자기장을 걸어준 밑에 형태를 보면 원래 단위의 선이었던 것들이 되게 많은 형태로 스플리팅 되게 됩니다. 실제로 마그네틱 바를 걸어주면 이런 식으로 선이 갈라지게 되는데요. 이것이 핵이나 그런 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스핀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핀을 마치 하나의 어떤 자석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업스핀이든 다운스핀이든 서로 반대의 자성을 가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장에 걸리지 않는다면 이 두 형태 모두 같은 에너지를 가지겠지만 이 형태에서 자기장에 걸린다면 자기장에 걸리는 방향에 따라서 하나는 안정해지게 될 거고 하나는 불안정해지게 될 겁니다. 이걸 알파 스핀 스테이트와 베타 스핀 스테이트로 말하는데 만약에 이 자기장이 걸리는 크기에 따라서도 이 안정해지는 정도가 다르겠죠. 그래서 특정 원자를 보면 자기장이 많이 걸릴수록 이 하나는 더 안정해지게 되고 하나는 더 불안정해지게 되면서 이런 지먼 이펙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먼 이펙트는 한 원자 사이에서도 자기장이 달라지면 달라지지만 원자가 달라지면 이 갈라지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특정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고 이 갈라진 정도가 어느 정도로 걸어졌는지에 따라서도 원자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NMR의 원리이고요. 아까 봤던 핵스핀이 존재하는 원자들을 보면 이렇게 양성자수와 중성자수 중 뭐 하나가 홀수 게임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용하는 NMR 영역은 이런 마이크로웨이브 영역을 사용하고 여러분들이 1층에 화학과 1층에 지나가다 보면 NMR실 적혀 있고 옆에 500MHz 이런 식으로 적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이런 진동수의 영역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NMR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분석할 때 크게 세 가지를 분석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 지먼 이펙트에 의해 분자가 갈라진 그 상태를 피크로 볼 수 있고 이 피크를 주변의 전자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화학적 환경이 어떤지를 볼 수 있고 또 주변 원자에 의해서 어떤 스플리팅이 일어나는지 볼 수 있는데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피크가 나옵니다. 그런데 IR과 다르게 이 피크를 인테그럴하면 상대적인 개수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IR에서는 그냥 CO 더블본드가 있구나 정도를 알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 피크의 넓이를 통해서 우리가 원자의 개수를 알 수 있고요. 이 원자 핵이 스핀을 하면 어쨌든 이 친구가 자석이지 않습니까? 자성이 같은데 외부에 유도 기전력이 생기면 induced magnetic field가 생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자석이 가까이 다가오면 자석을 밀어내는 방향으로 원래 코일에서는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것처럼 원자 핵 역시 외부에서 자기장이 들어오면 이 주변의 전자들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다가 이 자기장을 밀어내는 방향으로 유도 자기장이 생기는데 유도 자기장이 얼마나 생기느냐에 따라서 이 위치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도 자기장이 많이 생기면 우리가 쉴디드 되어 있다고 하고, 유도 자기장이 적게 생기면 디쉴디드 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NMR에서 이 위치에 따라서 이게 주변에 전자가 많구나 혹은 어떤 전자가 많거나 적거나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쉴디드, 디쉴디드에 따라서 이 지만 이펙트에 의해 갈라진 정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NMR 볼 때 이 위치에는 뭐가 있고 이 위치에는 뭐가 있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플리팅인데, 이거는 주변 원자핵 역시 자기장을 가지고 있는데, 주변 원자핵이 다가오면 외부의 큰 자기장 말고 이 작은 원자핵에 의한 자기장도 나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외부의 자기장 말고 이 작은 원자핵에 의한 자기장 역시 아주 미세하게 이 에너지를 가릅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스플리팅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NMR 분석할 때 좋은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에탄올 같은 걸 NMR로 분석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 크기, 이 넓이와 이 위치와 이 스플리팅을 통해서 우리가 이 NMR을 보고서 바로 이 에탄올이라는 것을 분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분석 도구입니다. NMR에서 이 H를 분석할 수도 있고 이 C를 분석할 수도 있는데요. H는 우리 1H가 스핀을 갖는다고 했으므로 당연히 잘 분석할 수 있지만 13C가 스핀을 갖고 12C는 대체로 스핀을 갖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탄소를 NMR로 분석할 때는 이 13C가 자유계 1% 정도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아주 작은 피크들을 되게 늘려서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만 이펙트와 케미컬 시프트 그리고 커플링을 통해서 구조와 이런 개수와 또 이런 주변에 전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 환경들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말했던 이부프로펜 같은 경우에도 이런 NMR을 보면 이런 수소가 몇 대 몇으로 존재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얘가 이부프로펜이 맞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NMR은 마이크로웨이브를 통해서 액의 스핀 변화를 보고 또 피크의 위치, 면적, 갈라진 개수와 그런 커플링 개수, 짝지음 상수를 통해서 분자의 전체적인 구조 그리고 원자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했는데 이제 NMR 다 알겠어. 자, 하나도 틀린 말 없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는데 굉장히 많은 정보가 지금 이 안에 들어있어. 너무 잘했어.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좋은 비디오가 이렇게 딱 나와 있네. 우리가 어떤 색깔의 변화를 보는 정도의 이 전이는 분광학이라고 그랬으니까, 분광학은 물질하고 빛이 상호작용하는 것을 이용해서 물질의 성질을 밝혀내는 겁니다. 분석과학의 가장 중요한 툴이 되는 거겠지. 분석이 목적이기 때문에. 세 가지 현상이 있다고 했고, 흡수하거나 흡수는 안 하지만 들어오던 전자기파하고 분자 주위에 있던 이 전자들하고 약간 상호작용을 하는데 흡수는 안 했고 약간 뒤틀든지해서 방향을 바꾸는 것을 산란이라고 하고, 산란안에는 규칙적으로 되는 반사라고 불렀고 일정한 각도로 가는 회전이라고 불렀고, 그렇지만 흡수하는 현상 없이 바로 즉각적인 인터랙션을 통해서 뭔가 일어나는 거, 아니면 흡수했다가 들어오는 거나 세 가지라고 했죠. 크게 IR은 그 중에 어디에 속한다고? 흡수에 속한다고 그랬어. 빛이 흡수되는 레벨이면 우리 눈에 보인다, 색깔이. 이 정도를 우리가 일렉트로닉 에너지 스테이트의 전압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레벨이 있을 때 그 레벨을 이만큼 띄워놓는 거예요.
홈모와 룸모 얘기할 때 보통 우리는 이 일렉트로닉 에너지 스테이트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도 작은 에너지 갭들이 차이들이 있는데 그 차이들이 바이브레이션 모드 혹은 로테이션 혹은 옆으로 가는 거 바이브레이션이 제일 센 편이고 로테이션이 조금 에너지 갭이 더 작고 옆으로 가는 건 조금 더 작아. 요 정도 모드를 흡수하는 걸 볼 때 우리가 알아야 했습니다. 어떤 빛의 영역에 팔을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게 달라요. 자, 지금 보겠다고 하는 영역은 원래는 원자 궤도라는 게 있었고 원자 궤도는 핵 주위에 전자가 와서 지네들끼리 상호작용하면서 만든 에너지 레벨인 거지. 혼자 떠돌던 전자는 자유전자는 이렇게 정해진 규칙에 따를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묶어주는 핵이 없기 때문에. 핵 주위에 왔기 때문에 룰이 생겼고 S, P, B 뭐 이런 오르타들이 생겼어. 여기에 핵이 2개 이상 되면은 이제는 다시 핵 주위가 약간씩 움직이는 진동이라는 효과까지 들어가. 에너지 준위는 훨씬 적은데 거기에 해당하는 게 IR입니다. 화장은 더 길고 에너지 준위는 더 작은 그런 의미. 그런데 그걸 막 연구하다 보니까 지만 효과라고 본 거가 IR에서도 볼 수 있고 일렉트로닉 스테이트에서 볼 수 있어요. 빛이 이렇게 흡수되는 것만 보려고 하니까 샤프하게 보여야 되는데 좀 불어대졌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불어대진 게 사실 두 가닥으로 나뉘었더라고요. 이 효과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스핀이라는 것도 있겠다 그랬고 그럼 스핀이라는 거 보려고 하면 빛 말고 밖에서 뭘 더 넣어줘야 돼? 자기장을 가해줘야 돼. 자기장이 없을 때는 지만 효과가 안 보여. 자기장에 들어갔을 때 얼라인 되는 효과 때문에 그 얼라인 되는 효과가 한쪽으로만 얼라인이 되면 좋겠는데 얼라인 되는 효과가 얘도 이렇게 자석에 맞게 이렇게 얼라인 되면 이게 편안한 상태겠지. 그런데 가끔 저 중에서는 뒤집어져서 불안정한 상태로도 존재하는 것들이 생기더란 말이지. 이것도 퀀텀 미케니컬이에요. 자, 어떤 에너지라도 에너지 준위 사이가 이렇게 차이가 생기면 분포가 달라지는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르는 이 분포를 보니까 에너지 갭이 크면 클수록 밑에 더 많이 존재하겠어, 위에 더 많이 존재하겠어. 더 안정한 데 많이 존재하겠어, 더 불안정한 데만 많이 존재하겠어. 안정한 데 존재하겠지. 안정한 데 존재하는 파퓰레이션이 더 크고 위에 게 더 적다. 이 차이를 어떤 에너지 정도에 따라서 다른지를 보여주는 게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의 에너지 분포.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에너지 차이가 여기 있고 KT 혹은 RT라고 부르는 이런 상수에 의해서 계산되는 분포. 저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밑에 분포하는 거의 개수가 점점 더 많아진다. 그렇겠지? 훨씬 더 안전하니까. 갭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차이가 점점 더 줄어들겠지. 아주 가까우면 거의 1대1일 거야. 여기서나 여기서나 뭐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오케이? 자, 우리가 보는 헛강은 이 에너지 갭이 차이가 있을 때 이 사이를 메워주는 이 에너지만큼이 여기서 사용하는 에너지인 거예요. 자, 얼핏 중간중간에 병혁이가 얘기한 거에 마이크로웨이브를 써서 그런 얘기도 했어. 빛을 점점 더 펼쳐나가 보면 P질로 가서 P질로 있고 이쪽으로 가면 짧아지면 UV로 가고 이리로 가면 IR로 갔다가 그 다음 뭐지? 그 다음 마이크로파야 마이크로미터 혹은 좀 더 긴 거. 그 다음으로 가면 전파라고 불러 레디오 웨이브. 이쪽으로 가는 것들을 이렇게 막 가는데 고점에 있는 에너지를 쓰는데 그 얘기는 IR보다 에너지가 크다는 거야. 작다는 얘기고 여기서 저 에너지의 갭을 보겠다고 하는 에너지의 갭은 여기서 봤을 때 보이는 원래는 샤프하게 보였던 이만큼의 에너지를 이렇게 두 가닥 혹은 세 가닥, 네 가닥으로 보이는 이만큼의 에너지 차이를 보고 있다는 얘기야. 일렉트로닉 스테이트에서 저만큼이면 저게 IR 레인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스핀의 정도를 따져보니까 스핀을 할 수 있는 거는 전자는 스핀 할 수 있나? 전자 스핀 할 수 있다고 그랬네.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건 NMR이야. 뉴클리어 마그네틱 레저넌스야. 뉴클리어스도 스핀 할 수 있나? 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뉴클리어스가 스핀해서 생기는 에너지 차이랑 전자가 스핀해서 생기는 에너지 차이는 누가 더 클까? 누가 더 센 자석을 만들어?
자석의 세기는 뭐가 결정해? 속도가 결정한다고 그랬잖아. 전자 한 개랑 핵 한 개랑 프로톤이라고 치면 전자랑 똑같지? 무게는 1000배가 더 무겁지만 누가 더 빨리 돌겠어? 전자가 1000배를 더 빨리 돌 거야. 그럼 누가 에너지 차이가 더 커? 전자가 주는 에너지 차이가 더 커. 그래서 마그네틱 필드를 걸었을 때 이 에너지 갭을 전자에 대해서 보는 것도 가능해. 그런 걸 우리가 SPR이라고, EPR이라고 혹은 ESR, Electron Spin Resonance, 그런 테크닉도 있어. 이때는 전자가 어떻게 존재해야 돼? 다 짝을 이루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랬지. 바로 혼자 서 있는 게 있어야 된다 그랬지. 혼자 서 있는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전자가 하나 따로 튀어나와서 존재하는 것을 리액티브하고 라디칼이라고 그러지. 라디칼 방법이 있어. ESR은. 라디칼이 굉장히 언스테이블 하다 보니까 ESR이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ESR도 똑같은 원리로 NMR하고 비슷한 테크닉이야. 자, ESR에 대비되는 이 NMR은 뉴클리어 마그네틱 레저넌스, 뉴클리어 스핀 레저넌스하고 불러도 같은 말일 거야. ESR이 여기에 전자에 해당하는 거라면 NMR은 뉴클리어스에 해당하는 거야. 에너지 갭이 훨씬 더 작다. 그러면 그만큼 에너지 갭을 메워주려고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 에너지를 줘야 되겠지. 거기에 들어가는 게 전파이거나 마이크로파이거나. 자, 여러분 우리 과거에 있는 NMR 기기의 크기가 얼마지? 들어본 거 500메가, 500메가, 메가는 10의 6승, 메가 뒤에 붙어 있는 단위는 뭐지? 헐트라고 불렀어. 메가헐트. 예를 들어서 300메가헐트라고 부르면 이거 뭐의 단위야? 주파수의 단위네. 주파수의 단위야. 헤르츠. 여러분은 라디오를 듣는지 모르지만 AM, FM 이런 거 할 때 AM은 수백 킬로헤르츠, FM은 수백만 메가헤르츠 이 정도의 단위인데 그게 전파야. NMR에서는 300메가하고 500메가라고 부르는 저 헬츠의 값이 이 사이를 메워주는 마이크로웨이브 혹은 전파에 하장합니다. 500메가헤르츠랑 300메가헤르츠랑 누가 더 에너지가 큰가요? 500이야 300이야? 500이 더 커? 진짜? 이게 파장이야 주파수야? 그러면 500이 큰 거야 300이 큰 거야? 500이 큰 거야. 파장하고 주파수는 반비례하고 500메가헤르츠가 더 큰 거야. 이 에너지 갭을 아까 영역에 뭐라고 그랬어? 밖에서 가해주는 자기장이 크면 클수록 에너지 갭이 점점 더 벌어진다 그랬지. 벌어지겠지, 그지? 밖에서 가해주는 자기장이 크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이 스핀 효과는 비슷하지만 두 개가 느끼는 이 효과 때문에 두 개의 에너지 갭은 점점 더 커져. 그렇기 때문에 500메가헤르츠랑 300메가헤르츠를 가정하면 여기서 밖에서 가해주는 자기장이 어느 쪽이 크겠어? 500메가헤르츠가 더 크겠지. 500메가헤르츠랑 1000메가헤르츠가 있다고 가정하면 자기장이 몇 배겠어? 제곱인가? 에너지 차이면 두 배. 자꾸 놀래키네. 졸지 말라고 그러나 봐. 아무도 안 졸는데. 내가 뭐 한 거 아니야. 나 가만히 있었어. 500메가헤르츠가 250메가헤르츠보다 두 배가 크고 자기장이 두 배가 크고 이 정도로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초전기체가 필요하다고. 초전기체를 어떻게 만들어? 철판을 가지고는 안 만들어져. 코일을 잔뜩 감은 다음에 이 코일에 전류를 빠른 속도로 흘려야 되고 상온초 전도체가 없기 때문에 이걸 온도를 엄청 낮춰야 되니까 액체 힐륨을 써야 되고 그 정도 낮은 온도에서는 겨우 초전도 등반이 나타나니까 이렇게 해서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어서 이걸 자꾸자꾸 벌려놓는 거예요. 이거 벌리는 이 효과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메가헤르츠, 100메가헤르츠 올라갈 때마다 1억씩 더 비싸죠. 지금 현재까지 아마 900, 1000 정도가 나와 있는 맥시멈인데 사람한테 쓰는 건 한 100메가헤르츠, 30메가헤르츠 정도밖에 안 쓰고요. 너무 강력한 자기장이 사람한테 가해졌을 때 너무 이기스럽지 않으니까. 자, 이 효과를 이용해서 이 에너지 차이를 보는데 영애가 여러 가지 설명을 해줬는데 첫째는
첫째 얘기했던 지만 효과라고 하는 부분은 벌려놓은 이 에너지 갭 차이만큼 자기장을 가해가지고 벌려놓은 요만큼 기본은 300MHz 이 300MHz도 핵마다 다르긴 한데 핵 중에서 제일 빨리 도는 게 뭐지? 수소겠지. 제일 가벼우니까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더 느려지니까.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원자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물질은 물이잖아. 물 빼면 카본이지만 물이잖아. 우리 몸의 80%는 물. 물에서 가장 많은 원소는 수소잖아. 그래서 유기분자를 이루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개가 카본하고 하이드로젠이야. 이거 두 개를 잘 알면 유기분자의 구조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유기분자의 구조를 봐야 되면 앞에 좋은 예를 들어줬는데 이성질체들은 카본 숫자도 똑같고 하이드로젠 숫자도 똑같고 얘들을 구분해야 된다. 자, 첫 번째로 일단 하이드로젠을 먼저 했다고 치자. 하이드로젠의 핵을 보고 있는데 300MHz만큼의 자기장을 가한다면 요만큼 딱 때렸으면 하이드로젠들은 전부 300MHz를 대충 흡수할 것입니다. 이게 지만 효과에서 본 요 밴드만큼이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일까? 이렇게 픽을 보면 이렇게 딱 보여주는 쟤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I am proton. 나는 하이드로젠이야. 그래, 너 하이드로젠이야. 너 유기물이고 하이드로젠 맞아. 확인한 거는 이거 유기물이네. 한 거 본 게 전부야. 사실은 그거 아니라도 딴 것도 많이 보는 방법이 있는데 유기물이야만 봐가지고는 충분한 정보를 모르고 있잖아. 근데 첫 번째는 나 유기물이야. 그러니까 밖에서 가해준 다른 에너지들하고 비교했을 때 자기장이 가해져서 돌려놓은 요 에너지 갭이 300MHz만큼 딴 에너지들하고 비교하면 가시광선이나 IR이나 이런 거하고 비교하면 IR에 비해서 수백만 배, 다른 거에 비해서 수억 배, 수조 배만큼 작습니다. 밖에 주는 이 자기장이 약간 흔들린다고 생각해요. 온도가 좀 바뀌고 뭔가 이렇게 시계 차고 들어가서 자기장을 약간 교란하고 뭐 좀 흔들린다고 생각하면 이 갭이 흔들리겠지. 대충 300메가인데 300.00 뭐 이만큼 이렇게 흔들린다고 생각해봐. 이 시그널이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고 시그널이 왔다 갔다 할 거야. 바람 불 때마다, 차 지나갈 때마다, 진동이 약간 있을 때마다 흔들흔들 할 거야. 자, 저 사이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정보는 그 프로톤이 어떤 환경에 있는지를 알고 싶어. 이 프로톤들은 그냥 뺏겨놓은 프로톤이 아니라면 항상 주위에 전자가 존재하지. 우리가 H 플러스라고 쓴 게 이상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도 물하고 대부분은 하이드레이션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핵만 있는 상태의 프로톤은 거의 존재하지 않아. 항상 전자가 주위에 쌓이고 있어. 자, 전자가 존재하면 전자는 뭐? 전자도 스핀한다 그랬지. 스핀하면 주위에 있는 핵 주위에 있는 전자들도 자석을 갖고 있는 거지. 핵보다 훨씬 더 강력한 자석을 갖고 있는 거지. 그렇지? 자석에 쌓여 있어. 그런데 전자가 많으면 핵은 배열을 하겠다고 밖에서 가해준 자기장에 대해서 대부분은 이렇게 배열하겠다고 하는데 굳이 또 이렇게 자기장에 반발해서 이렇게 서 있는 애들도 존재한다고 했어. 요 사이만큼의 에너지를 벌려놓은 거니까 주위에 자석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위에 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요 벌려놓은 효과가 상쇄되겠지. 이 전자들은 다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밑에 있는 거랑 위에 있는 거랑 비교를 해보면 주위에 전자가 많은 거랑 적은 거랑 많은 거랑 적은 거랑의 차이가 생깁니다. 이거는 둘 다 같은 방향으로 갔으니까 내려갔고 얘는 반대 방향에 안 올라갔고 얘가 흡수하는 에너지의 차이는 한 단계 요만큼 난다면 그 안정한 거는 요만큼 갈고 그만큼 벌려놓은 게 요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저 차이가 이 프로톤이 존재하는 주위의 전자 환경에 따라서 전자가 더 많으면 한쪽으로 전자가 더 적으면 다른 쪽으로 그 상당히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쪽이라 할 수는 있는데 정확하게 정해야 되니까 전자가 많은 걸 좀 더 보호받았다 이런 표현으로 more shielded 방패
보호받았다. 이런 거. 전자가 많은 걸 뭐 쉴드 들어가 얘기하고 전자가 적은 상태를 디쉴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 차이는 사실 어느 쪽으로 잡든지 관계없는데 하여튼 그렇게 두 개를 나눌 수 있어요. 일단 그까지만 보자. 이 차이를 우리가 케미컬 시프트라고 해요. 주위에 있는 전자의 존재 양에 따라서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옛날에는 이거를 이렇게 X보면서 시그마 값이라고 부르고 여기를 0이라고 먹고 여기를 10이라고 했어요. 언젠가부터 얘를 시그마로 부르지 않고 델타라고 부르고 얘를 뒤집어냈어요. 여기를 0으로 놓고 이쪽을 10으로 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미지로 정할 수 있다는 거지. 단지 우리가 편한 방법으로 고정한 거는 0이라고 잡은 이 부분 여기가 더 쉴드 된 부분이고 10으로 가는 쪽이 더 디쉴드 된 쪽으로 지금 이게 생각돼요. NMR 찍어본사람 혹시 기억은 있으면 NMR의 단위는 뭐야? 0에서 10까지 주어진 저 단위가 뭐야? ppm. ppm이 뭐야? ppm이 뭔가? ppm이 뭐야 알잖아? part per million. 100만 분의 몇 개냐?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100만 분의 몇 개냐? 퍼센트하고 비슷한 거야. 퍼센트는 part per 100이야. 그게 퍼센트야. per 센트가 100이니까 100개당 몇 개냐? 100만 개당 몇 개냐? 여기서 말하는 ppm은 도대체 뭘 기준으로 해서 ppm인 거야? 여기서 말하는 ppm은 가운데 때린 아까 300MHz를 때렸을 때 생긴 이 중심값에 대한 ppm. 얘보다 더 쉴드 되느냐, 덜 쉴드 되느냐 이거 좀 밖에서 줬을 때 생긴 효과는 300MHz였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를 보면 10ppm만큼 되었다는 얘기는 300.00 1만큼 되었다는 얘기. 이게 100만 분의 3이라고 했잖아. 이게 100만 분의 1이잖아. 한개 더 해야 되나? 뭐 8천 한참 미치잖아. 그렇지? 100만 분의 1이니까 여기서 보는 요 1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작은 값의 차이를 보고 있는 거야. 아까 뭐라고 그랬어? 이렇게 지나가다가 살짝 건드리는 것만 갖고 이렇게 막 교란되잖아. 지나가다가 NMR하고 툭 치고 지나가거나 뭐 이러면 교란되겠지. 저 중앙값이 막 왔다 갔다 하겠지.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값은 뭐? 저 중에서 100만 분의 1만큼의 차이를 볼 거냐 말 거냐. 그게 NMR 데이터를 우리가 보는 거야. 엄청 스테이블해야 되고 엄청 조심해야 되고 저 데이터 잡는 게 상당히 어렵지 않겠어? 온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주고 그래서 NMR식 가면 좀 춥잖아 그지? 항상 에어컨 켜놔야 되고 그렇게 쓰고 유지를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그네틱 필드는 흔들흔들해서 쓰는 테크닉이 뭐냐면 또 움직이는 이 마그네틱 필드의 중간값을 쫓아가도록 조정해요. 하나 딱 가서 걔를 딱 쫓아가면서 딱 잡아. 내가 전투기로 물고 앞에 가는 적기 미사일을 써야 되는데 막 하면서 표적이 움직이잖아. 이 표적하고 같이 움직이는 전투기를 만들면 좋을 거 아니야. 막 따라가다가 앞에서 딱 하는 빨간불이 삐삐삐 들어오면서 이렇게 딱 하는 거 있잖아. 뭐라 그래? 다시 게임 안 해봤어? 뭐라 그래? 락온 이렇게 얘기하잖아. 락을 거는 거야. 락을 딱 거는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좌표기가 같이 움직이면서 얘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조정이 가능한 거지. 추적이 가능한 거지. NMR 똑같은 거. 락을 건다고 얘기해. 흔들리는 이 작은 마그네틱 필드에 같이 이렇게 딱 보고 있다가 거기다 딱 끌어서 락을 딱 끌어서 락이 걸렸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같이 움직여야 돼. 그걸 기준으로 100만 분의 요 관계를 그래서 NMR이 굉장히 섬세한 일이고 굉장히 잘 조절된 상태가 아니면 그 정도로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밝혀낸 첫 번째 에탄올을 예로 들어줬지. 에탄올이 워낙 좋은 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줬으니까 맞아고 하자. 자, 그렇게 해서 하나는 전자가 주위에 많냐 적냐 이걸 결정할 수 있습니다. 케미컬 실제로.
에탄올 가지고 볼까? 에탄올을 보면 CH3, CH2, OH 이렇게 돼 있잖아. 일렉트로 네거티비티가 누가 제일까? 이 아톰들 중에서 일렉트로 네거티비티가 누가 제일까? O가 제일 크겠네. 그럼 O 쪽으로 전자가 끌려가 있겠네. 그치?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보면 지금 다른 핵은 보는 게 아니야. 하이드로전만 보고 있어. 얘랑 얘는 서로 느끼는 전자의 주위 전자의 양이 좀 다르겠네. 누가 가장 전자를 많이 느낄까 적게 느낄까를 생각을 해보면 O 옆에 있는 게 O한테 많이 느꼈을까? 얘가 제일 많이 끌었었겠네. D 쉴드도 되겠네. 얘는 O 옆에 있었는데 얘보다 그래도 이만큼 끌려갔습니다. 얘는 그 다음으로 보이고 얘는 가장 전자가 많아서 이렇게 보이고 왜 0에서 10까지 잡았냐 대충 우리가 보이는 것들을 기준으로 잡았겠지. 0점 되면 굉장히 주위에 전자가 많은 거예요. 10점 되면 전자가 굉장히 줄어든 거야. O가 2배쯤 있었거나 뭐 해서 전자를 많이 뺏긴 상태야. 이렇게 해서 또한 얘를 보면 얘 세 개는 이렇게 돈다고 치면 생김밥을 보는 것입니다. 얘는 하나로 묶어서 볼 수 있고 얘가 하나로 묶어서 볼 수 있고 얘가 하나로 묶어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세 개는 최소한 세 종류의 프로톤이 있네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자, 이게 케미컬 시프트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또 한 가지 개념이 들어가는데 좀 더 자세하게 보는 거. 주위에는 전자도 자석인데 우리 지금 프로톤을 보고 있으니까 프로톤이 자석이라고 보고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얘도 자석이지만 얘도 자석이잖아. 얘가 자석이니까 얘도 업이 있고 다음이 있고 얘도 업이 있고 다음이 있어서 지금 얘 업다운을 보고 있는 거니까 얘 업다운은 같이 움직이라고 보고 똑같다고 치더라도 얘가 업다운인 거는 두 가지 상태가 있을 거기 때문에 얘에 의해서 또 한 번 쪼개지는 거예요. 케미컬 시프트는 위치가 이렇게 바뀐 거였는데 얘네들의 자석 효과 때문에 얘가 업이냐 다운에 따라서 그 사이만큼 또 약간 달라지는 거예요. 그 갈라지는 거가 여기 갈라지는 요 스플리팅이라고 합니다. 그 개수가 옆에 있는 게 두 개니까 얘는 두 개니까 하나는 업다운 하나는 업다운 그래서 세 종류가 가능해요. 업다운 다운. 그래서 요 픽은 얘 때문에 세 개가 나옵니다. 이 픽은 얘들은 보니까 얘는 무시한다고 치고 얘를 보면 세 개가 있어. 그러면 111, 110, 100, 000 네 개로 나눠집니다. 상태로 따지면. 그렇지만 개수는 달라지겠지. 111 한 개, 000 한 개, 110, 101, 011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가운데는 좀 더 많고 끝에는 좀 작은 상태로 네 개로 갈라집니다. 이 상태를 보여주는 것은 주위에 있는 프로톤들이 자석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주위에 몇 개가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간격들이 상대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간격도 두껍기도 하고 작기도 해요. 이 정보를 커플링합니다. 이 세 가지를 조합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연결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에르마스 벡터입니다. 자, 꽤 많은 양을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 NMR이 기본이 되면은 뉴클리어 마감을 그려지면서 그러는데 기본적으로는 움직이고 있는 돌고 있는 스핀을 가진 입자 때문에 각각이 자석처럼 비행한다. 자기장이 없다면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밖에서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자기장이 없으면 한쪽으로 라인되는 효과 때문에 편안하게 라인된 거랑 뒤집어진 거랑 두 가지 상태가 존재하고 옥상의 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이 흡수하는 걸 갖다 붙이면 이 말은 흡광 스펙트럼이겠지.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건 흡수하는 상태로 보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워낙 적기 때문에 저 사이를 보려고 그러면 이게 50.1%, 49.9%이 정도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조각품을 뒤집어 봐야 전체를 보면 전체의 1%도 안 되는 만큼 되기 때문에 그만큼은 제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보는 방법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게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 해당해? 세 가지 방법 중에 흡광 아니고 산란 아니고 NMR은 발광 스펙트럼입니다.
내려오는 저거를 하는 방법을 대표합니다. 이만큼의 에너지 차이가 뭐라고? 300MHz라고 제만 이펙트에서 보여주는 큰 그림이라고. 케미컬 시프트는 이 차이들이 어느 만큼 달라졌냐 하는 그만큼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고, 그래서 최초의 NMR이 적용돼서 유기물을 분석한 게 에탄올 맞아. 1950년대 이게 첫 NMR 스펙트럼이야. 앞에 아주 아름다운 NMR 스펙트럼을 봤지. 이 NMR 스펙트럼으로 이걸 잠깐 받았어요. CH3, CH2, OH. IR 같은 경우는 얼마만큼 잘 바이브레이션 하느냐에 따라서 이 숫자랑 관계없이 빛이 큰 건 크고 작은 건 작고 그랬는데, 아주 우리한테 도움이 되게 NMR은 이 핵의 개수만큼 인테그레이션이 되는 걸 우리에게 대충 그렇게 최소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 잘 보면 여기 3개, 2개, 1개라는 정보까지 얻을 수 있어요. 저게 이장치 했을 때는 아마 수십 메가헤르츠 정도 NMR 이런 걸 하다가 80메가, 내가 처음 공부 시작했을 때 80메가 맞춰 공부했어. 그래서 300메가 들어갔다고 방송대 신문에 나오고 그랬어. 지금 이제 900메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개발이 되어서 이렇게 샵하고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OH는 아까부터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와서 붙었지. OH는 프로톤이 붙었다 떨어졌다는 엑스체인지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상당히 왔다 갔다 해. 아까는 두리뭉실하게 보이는데 지금 이것도 약간 더 갈라진 것처럼 보이지. 아주 드라이를 잘하면 이렇게 갈라져서 보이고 물이 쑥 섞여 있고 이러면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해서 위치도 정확하지 않고 스플리팅도 정확하지 않고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점 더 좋은 걸 하는데, 그래서 주위에 뭐가 있냐에 따라서 보통은 실레인을 가운데 끼고서 만든 이런 테트라메틸 실레인을 0에 해당하는 생각을 했어요. 실레인이 일렉트로 파지티브가 되나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최대한 용적으로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인터널 레퍼런스로 쓰고, 아까 락킹도 한다고 그랬지만 락을 해도 이 정확히 어디라고 봐야 될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걸 써봐놓고 인터널 레퍼런스로 잡아놓고 상대적으로 비교해보겠죠. 그래서 주위 환경에 따라서 0에서 대충 14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아주 일렉트로 파지티브가 0을 넘어서 마이너스 약간 가기도 하고, 아주 디시비가 잘 돼 있으면 10을 조금 넘어가기도 하지만 대개는 0에서 10 사이에 모든 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픽들을 가지고 구조를 볼 수가 있는데, 주로 많이 쓰는 것들이 예전부터 있는데 굳이 지금은 그렇게 따지지 않겠고, 이렇게 보면 여기에 있는 것들이 여기 크게 보이고 여기에 있는 건 여기 보이고, 얘네들이 이렇게 샤프하게 흠피고 보이는 이유는 옆에서 방해하는 커플링을 일으키는 것들이 띄엄띄엄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쟤네들이 바로 옆에 붙어있기 시작하면 앞에서 본 것처럼 서로가 자석 효과를 느껴서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패턴까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 정보를 잘 활용해 보면 카본 대충 비율은 몇 대 몇이겠고, 근데 사실 이게 3대1이지만 3대1인지 6대3인지는 모르잖아. 그러면 이 분자 전체의 분자량을 알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전체의 분자량을 주는 테크닉은 뭐지? 질량 분석이고, 매스 스펙트로메트리 스카피언이고, 그걸 가지고 분자량을 알고, 그러면 대충 카본이 몇 개쯤 들어있겠어. 그 상태에서 비율을 보면서 숫자 맞춰 나가는 거지. 함정놀이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패턴을 보니까 매치가 되어 있는 형태가 어떻겠고, 앞에서 얘기했던 커플링은 얘는 3개를 느끼고 있으니까 4개로 나눠지고, 2개가 옆에 있으니까 3개로 나눠지고, 서로 영향을 준 거니까 얘하고 얘하고 나눠지니 커플링 컨셉은 같아야 돼. 얘가 얘한테 미친 거랑 얘가 얘한테 미친 거랑 같아야 돼. 그래서 얘랑 얘가 짝을 짓고 이루어져 있구나 이런 걸 봐서 패턴을 봐서 개수도 결정하고 뭐 이런 것을 보는데, 그래서 옆에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로 보일 거고, 옆에 하나가 있으면 둘로 나눠질 거고, 2개가 있으면 셋으로 나눠지는데 비율은 다른 거겠지. 가운데가 2개가 되니까 1100 이거는 1001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패턴들을 들여다보면 조금 더 점점 더 복잡해지는 분자들의 모양을 혼자시켜주고, 이걸 가지고 이제 존재 가능한 아이소모 중에서 이성분지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것을 맞춰나가는 이런 거를 Structure Identification, 구조 분석.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런 것만 가지고도 한 학기 수업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아주 기초적인 NMR만 가지고 있고요. 자,
유기물을 하려고 하면 프로톤도 굉장히 용하긴 한데 유기물의 다른 또 큰 축은 카본이잖아. 카본 12는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 스핀이 없어. 느낄 수 있는 스핀이 없어. 카본 12는 NMR 액티브하지 않아. 다행히도 아이소타입 중에 카본 13는 중성자 몇 개? 양성자 몇 개? 6개. 중성자? 왜 반대가 아니야? 중성자 6개고 양성자 7개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양성자가 7개면 카본이 아니야. 원소를 결정하는 건 양성자의 개수. 양성자의 개수가 전자의 개수일 때. 분자가 같다는 것은 양성자 개수가 같은 거고 전자의 개수가 같은 거야. 카본 13는 다행히 하나가 튀어나와요. 얘를 가지고 보면 스케일은 좀 달라졌는데 0ppm부터 한 200ppm 사이에 설정되어 있고 이렇게 얻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한쪽은 프로톤을 보고 한쪽은 카본을 봐서 어느 프로톤이 어느 카본하고 연결되어 있는지도 2차원 NMR로 볼 수도 있어요. 야, 이쯤 되면 이제 점점 더 막강하게 느껴지지. 프로톤만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프로톤 분석해가지고 어디에 뭐가 카본인데 앞에서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그다음 프로톤은 인테그레이션이 대충 맞는데 카본은 맞지도 않아. 이거 한 개, 이거 두 개, 두 개 했는데 중공한 6배 정도 보는데 자, 그렇지만 이런 팩트로 두 개의 코릴레이션을 볼 수 있는 것까지 하면 이제 상당히 큰 거. 이제 뭐 프로틴도 맞춰. 어느 카본이 어느 하이드로젠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짝을 맞춰 나가면서 보면 훨씬 더 복잡한 것까지 있어요. 이쯤 되면 이제 진짜 너무 리서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보는 에너지 갭이 메가헤르츠를 본다 그랬는데 앞에서 얘기한 ESR 일렉트론 스핀을 보면 기가헤르츠야. 그 얘기는 비슷한 개념이지만 여기서 보는 에너지 갭은 NMR보다 한 1000배는 더 크다는 거죠. 메가헤르츠가 기가헤르츠니까 10의 1승과 10의 2승. 이거는 주로 뭘로 본다 그랬고 라디칼을 보는 경우에 쓴다고 그랬고 자 MRI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MRI 감성의 MRI가 뭐지? 조슈 두 개입니다. 마그네틱 레저넌스 이미징이야. 사실은 NMR하고 똑같은 테크닉인데 앞에서 봤던 300MHz의 이 시그널을 인텐시티로 보는 거야. 그럼 뭘 본다는 얘기야? 여기서 보는 거야. 무슨 핵을 보는 거야? 물 분자에 뭘 보는 거야? 압수변 보는 건가? 수소 보는 거야. 수소를 보는데 300MHz의 중간값 이거의 인텐시티를 보고 있는 거야. 저기서 진하게 보이는 거는 물이 많은 영역이야. 물 보는 거야. MRI는. 왜 NMR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NMR의 N이 뉴클리어란 말이 마음에 걸리거든. 마치 핵 반응이 일어날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주거든. 단지 여기서 우리가 쓰는 건 핵이 도는 것만 보는 거야. 그래서 뉴클리어라고 썼는데 이 뉴클리어 하면 방사선 보면서 쓰는 건가?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NMR이라고 쓰지 않고 MRI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그거를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펼쳐가지고 보는 테크닉을 쓰지만 얘네들은 이거의 인텐시티가 물이 어디가 많냐 하는 걸 보는 게 물론 펼쳐서 보는 좀 더 자세한 테크닉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는 용도로 우리 몸속을 보는 이런 이미징 기법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이걸 CT라고 할 때는 CT는 사실 단면을 보는 컴퓨테이티드 호모그래피라고 부르는 CT는 뭐 이것도 CT지. 우리가 실제로 자르지 않았지만 자른 것처럼 볼 수 있는 테크닉 이런 CT라고. 처음 시작한 게 엑스레이로 시작했기 때문에 보통 요즘 CT라고 하면 엑스레이 CT라고 생각해요. MRI CT. 그런데 엑스레이 CT는 단단한 뼈만 보는 거잖아. 이 내장은 못 보는 거잖아. 물이 들어있는 거는 내장이 물이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야. 말랑말랑한 뇌 조직을 보면 CT가 지금 힘들고 MRI가 봐야 시작은 NMR 테크닉을 시작해서 그걸 이렇게 이미징으로 띄우면 영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거 다루진 않았는데 오늘 이성지체 얘기가 나왔으니까 수요일 날은 이성지체 카운팅하는 거랑 구조 분석하는 거 좀 보여드릴게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그러면 불포화도 디그리 오버 언세츄레이션 공부해봅니다.
그래놓고 수요일 날은 이성질제 구조를 그려놓고 대충 어떻게 첫째 이성질제 몇 개가 있는가, 이성질제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걔네들을 그때 이 개념을 어떻게 써먹는가 이런 정도가 자기장 특정 자기장 가해줬습니다. 원소에 따라서 수학의 위치가 달라진다고 지수든지 수소든지 결국에는 자체 크기가 다르면서 그 안에 있는 양성자나 중성자의 크기나 보면 다 동일한데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죠? 또는 속도는 같을까? 양성자는 1짜리가 도는 거고 탄소 13 같으면 13짜리가 도는 거네. 누가 더 빠를까? 근데 이게 양성자 이해를 약간 잘못한 것 같아요. 양성자의 스핀이라 하면은 수소 같은 경우는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탄소 같은 경우는 핵 전체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겠지.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스핀 한 방향으로 되는데 서로 상쇄되는 거 어떻게 해요? 상쇄된 거는 다 없애서 안 보고, 그렇기 때문에 카본 12는 안 보인다 그러고, 한 개에 따로 남아 있는 것만 그 효과를 보여주겠지. 그러나 도는 속도는 뉴클리어스 전체의 무게가 결정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300MHz를 때리면 수소는 그걸 볼 수 있는데 카본은 얘를 너무 센 걸 때려줬기 때문에 못 봐. 카본을 보려고 그러면 이거의 4분의 1쯤 되는 정도의 에너지를 줘야 고영력이 보이는 거예요. 이 갭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기계를 쓰더라도 마그네스 갖고 있어. 마그네스는 최대한으로 크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수는 이 에너지 정도를 조금씩 다르게 줘서 다른 예를 들어서 결국에는 양성자가 만들어낸 자기장의 방향은 결국 전하의 크기는 동일하니까 도는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근데 핵과 같은 경우에는 뭐 단단히 뭉쳐져 있어서 같이 돈다고 한다고 생각하면은 회전 방향은 어떤 양성자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 텐데 그게 어떻게 상쇄되는지가 상세가 된다고 가정하면 나머지는 효과를 주지 않을 테고 도는 놈은 하나만 있다고는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상세가 된 것들은 상세가 되어서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치고 효과를 보여주는 것은 한 놈의 효과만을 본다고는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어느 쪽으로 돌지 모르지만 어느 쪽으로가 이쪽 아니면 이쪽으로 두 가지로 돌다고 가정하면 바깥쪽에서 자기장을 걸어줬을 때 대열되는 방향은 이쪽 하나, 이쪽 하나만 보이겠지. 조금 더 생각해보고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잘 먹고 수고하셨습니다.